경제를 1도 모르는 경알못을 위한 경제 토크 시즌 2. 자, 이번에는 내년도 금리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대영 소장님께서도 한국은행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 금리 부분은 또 전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금리하면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뭐 횡보하거나 뭐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언젠가 오르긴 오를 텐데 언제 올라야 되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 전망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얘기로 전망, 예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뭐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지나간 과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분석하는데 이래서 왔고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건 뭐 전문가나 뭐 학자나 일반인이나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전망을 뭐 떼돈 해보긴 하겠는데 뭐 그렇게 너무 믿지는 마시고 네네.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내년 금리는 뭐 일단 현재로 본다면 뭐 조금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오른다. 왜냐하면 뭐 금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률과 물가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성장이 높으면 금리도 높아지고 또 물가가 높으면 금리가 높아지는 게 이게 경제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내년에는 이제 당연히 금년보다 성장률도 높아지고 지표상 물가도 조금 더 많이 오를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시장 그리고 이제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지표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막 그 트럼프가 막 그 미 중앙은행 미 연준을 지멋대로 한 면이 좀 있거든요. 이것도 좀 미 연준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놔둘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도 생각보다는 좀 금리를 빨리 올릴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미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그런 경기, 우리나라 지표 경기가 조금 좋아질 거고 미국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뭐 결국 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부동산의 가계부채가 워낙 많고 가계부채가 뭐 1,600조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 되면 1,700조가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부채에 의존해서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그렇죠. 어떤가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게 어떤 대명제고 그런 기준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한국의 금리 정책을 보면은 되게 이제 편파적으로 운영됐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지금 서로 여기 돈을 빌리려고 하잖아. 예금자는 일방적으로 손해고 돈을 빌려서 집을 산 사람이 이익이 되고 큰 이익이 되고 그렇게 지금 금리 정책을 운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을 예금하는 사람, 빌리는 사람이 팽팽하게 맞아서 이게 사람들이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에게도 이게 특별한 편익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떻게 좋을까 해야 저게 좋을까 막 고민해야 되는데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그냥 지금 무조건 빌릴 수 있으면 최대한 땡겨서 집을 사는 게 이익인 구조였다는 거죠. 금리로 본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금리는 그대로 두고 돈 빌리는 걸 막고 있잖아요. 뭐 물론 최근 들어선 정부가 못 빌리게 막고 있죠. 꽤 오래 했죠. 또 뭐 물론 저기 박근혜 때는 빌리라고 했지만 지금은 좀 막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자체가 고민스럽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빌릴까 말까를. 그게 정부가 대출에 그냥 총액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금리 때문에 내가 빌리면 이거 이자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고민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훌륭한 금리 정책이고 적정 금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금리는 낮은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금리를 싸게 해서 너도나도 대출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그동안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가계부채가 늘었죠. 이 금리 정책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박정희 시대보다 지금 더 나쁜 것 같아요. 왜요? 박정희 시대도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 좀 편파적이긴 했어요. 근데 박정희 시대는 그때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금리 정책을 썼냐면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가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집사는 부자 사람들 그게 이제 국민 경제를 본다면 그래 기업하는 사람 쪽으로 해서 하는 게 낫잖아요. 그게 박정희 시대나 1997년 이전에는 개인들이 여기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금리를 저금리 정책을 편파적으로 운영했죠. 근데 지금 그걸 터놓고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인데 그래도
결국 늦었을 때라고 할 때가 빠른 때라고 지금 어떻게 시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상화해야 된다는 거고 예. 정상화하는 방향이라는 건 소폭이라도 이제 금리를 올려야 올려가면서 된다. 그게 당위죠. 근데 그렇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여건은 그렇게 되지만 네네. 금리 올린 정책을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집을 산 분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싫어하는 게 이게 네. 냉정하게 보면 네네. 가게 개인들은 경제에서 그 저축의 주체예요. 그리고 가계의 총 재산을 보면 그 금융 자산이 더 많아요. 예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부채보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작아서 그렇지.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금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원래 경제학에서 저축하는 주체는 가계고 차입하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기업 활동을 빌려서 기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갖고 빚 갚고 뭐 이렇게 해서 경제가 커지는 건데 우리는 그렇죠. 거꾸로 이상하게 잘못돼갖고 지금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개인들이 주로 이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하고 있다. 그렇죠. 기업은 수익을 저축해놓고 개인은 빌려갖고 또 집을 사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정리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부채 총액보다는 저축 총액이 더 많으니까 네. 사실 금리를 올리는 정책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나쁜 정책만은 아니라는 아닙니다.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저축을 많이 해놓은 사람들은 별로 말이 없고 예. 그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만 금리 조금만 올라가면 난리가 나니까.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정치권은 무서워서 금리를 못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정책을 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가족이나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기 돈을 많이 빌린 거죠. 아 본인들도 빌린 거고 당국자들도 자기들이 또 그리고 이제 부채로 돈 저축한 사람들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저축 예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실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막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또 너무 한쪽의 의견만 너무 시장에서 많이 유포돼 있다는. 그래서 편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금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학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